일본은 GDP 3위 국가이고 세계가 인정한 G7 국가인데 왜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거죠? 여기 하버드대 강의장에서 일본인 유학생은 교수님에게 무례한 발언을 서슴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고 이름은 하루카예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은 4시간만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도 정말 중요했어요.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저는 그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발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혀가 아플 정도였어요. 녹음기를 통해 들어보고 다시 고치고 또 써보면서 말하고 이런 노력들을 거치다 보니 그 노력 덕분에 지금은 원어민처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인의 발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학점도 상위권이고 장학금도 받았죠.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티내지 않고 묵묵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소니, 도요타, 혼다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잖아요. 선두주자는 아니더라도 상위권에는 항상 있는 일본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워크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매일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일본 제품은 항상 최첨단이고 품질도 최고예요. 경제력도 대단하죠. GDP가 세계 3위잖아요. 미국, 중국 다음이에요. 1인당 GDP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고 그 기술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도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왔어 라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줬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일본만큼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본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하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꾸준히 반복을 지속시키면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해지죠. 가끔 한국이나 중국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일본을 따라잡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일본이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버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능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싶어요. 저는 일본의 미래는 밝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중 하나가 되어 일본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수업을 들으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갑자기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IT 발전에 대해 극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칭찬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디지털과 AI로 가장 빠르게 통합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에 믿기 힘들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민번호 하나로 모든 공적, 사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병원 치료까지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핸드폰에 QR코드가 있어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라는 앱으로 모든 대화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요.
슈퍼나 마트에서도 결제를 할 때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이 핸드폰으로 카드가 연동되어서 굳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문화가 지배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진 같은 재난재해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전기가 끊길 수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사리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게 편리함 그 자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은 이미 그런 걸 다 디지털화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음식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어디든 배달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 캠핑장이나 공원 그리고 바다까지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일본은 확인하고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서 배달을 시키면 1시간 30분은 기다려야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이런 점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일궈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일본의 현금 중심 경제에 대해 지적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은 거의 모든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로 이루어진다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창피해졌어요. 일본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느꼈기에 더욱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셨어요.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각각 용도에 맞춰 키즈폰도 있고 성인폰도 있어서 용도에 맞춰서 개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일본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갈 무렵 일본에 대해 너무 안 좋은 것만 나열하셔서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일본의 디지털화가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최대한 안 그런 척했지만 온몸이 긴장과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었죠. 교수님은 일본의 장인 정신과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이 가진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잠시 쉬는 시간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의 쇠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니 워크맨을 들으면서 닌텐도 게임기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의 삼성, LG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때 소니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삼성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일본의 자랑이었던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더욱 심각한 건 게임 시장이에요. 닌텐도는 여전히 강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게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니지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한 예로 들 수 있죠. 일본 게임들은 점점 국내 시장에만 머물고 있는데 한국 게임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교수님의 수업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업 변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장인 정신에 매몰되어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는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대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어요.
한때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던 기술력이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한 거예요.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때 일본의 도시바, NEC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현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쓰렸어요. 일본이 이렇게 뒤처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의 장인 정신과 부서 이기주의가 문제일까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국처럼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일본은 혁신을 두려워해요. 받아들이질 못하고 현재를 잇으며 장인 정신을 빙자해 변화를 원하지 않죠. 일본의 디지털화 실패에 대해 듣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과 일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의 디지털화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제로 인한 중앙 통제의 어려움입니다. 일본은 각 지방마다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전국적으로 일관된 디지털 정책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일본의 장점이었던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디지털 혁명을 지켜봤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특강도 하고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부터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죠. 교수님은 한국의 디지털청 성공 사례를 들며 일본의 실패를 비교하셨어요. 한국은 2020년에 디지털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디지털청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특히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우수함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적응력과 앞으로의 미래를 받아들이죠. 이런 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그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금모으기 운동같이 어려울 때 하나 되는 마음은 정말 한국인의 힘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어요. 한국은 스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는 미래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현실은 안타까웠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본의 교육은 아직도 암기 위주의 구식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있습니다. 5G, AI, 빅데이터 같은 미래 기술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다 보니 이런 과감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이 차이가 두 나라의 현재 위치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본의 진짜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렇게 뒤처지게 되다니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한인 개발자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가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와 경직된 조직 문화가 젊은 인재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능력 중심의 보상 체계와 유연한 조직 문화로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차이가 크다고 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서울의 강남과 판교는 활기 넘치는 스타트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벤처 캐피탈의 투자로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반면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체제와 장인 정신을 더불어 옛것을 보존한다는 보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이런 차이를 알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의 주요 대학들을 방문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있었죠. 반면 일본 학생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중장년층 인재 활용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은 은퇴한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스타트업 멘토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재 유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었어요. 한국처럼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을 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막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특히 일본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한국의 삼성, SK, LG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어떤가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혁신을 멈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적인 측면도 언급하셨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 문화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일본 문화도 한때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수성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셨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일본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일본만의 강점을 살린다면 반드시 재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저는 오늘의 수업을 듣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은 복잡해요. 자부심의 붕괴로 인한 상실감, 현실을 직시하게 된 충격,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죠.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해야 할 때예요. 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슬프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일본의 재도약을 위해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루카 학생이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믿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교수님을 통하여 일본의 현주소를 알아갔던 이야기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